이제부터는 봄 날씨랍니다. 자, 오늘 이제 2월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다음 3월에는 어, 뭐라 그럴까요? 이상 고온이라 그럴까요? 3월에는 보통 평소에 3월보다 훨씬 따뜻할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봄이 빨리 올려나요? 네. 지금 좋아요 누르시는 거 또 까먹으셨는데요.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유튜브가 우리를 방해하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복래님도 어서오시고, 송정님, 현숙님, 윤영님 어서오십시오. 네, 좋아요 잊으셨으면요. 좋아요 지금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월 27일, 2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박대민 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 고품격 주식 방송입니다.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고품격 주식 방송입니다. 자, 미국 증시를 보면요, 이제는 좀 많이 좀 버겁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 보시다시피 나스닥 지수가 21선을 깨고 야무지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 떨어지는 게 내용이, 알맹이가 있습니다. 알맹이가. 델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외국인들이 지금 요겁니다. 미국 시장이 하락한 이유인데요. 금요일 날. 미국의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PC, 개인 소비 지출. 그래서 우리가 CPI 했잖아요. 그 다음 PPI도 했잖아요. PPI는 생산자 물가 지수고, 이거는 생산자, 공장들 입장이고, CPI는 컨슈머 소비자 입장이거든요. 요게 다 많이 올랐잖아요. 예상보다 더.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도인데,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도 예상치보다 올랐습니다. 특히, 페드는 이 PCE 물가 지수를 굉장히 주목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인플레가 잡힐 조짐이 안 보인다. 전에는 작년 말만 하더라도 앞으로 경기 둔화가 될 거고, 물가도 하락할 거고, 그래서 언제 금리를 인하하냐, 소위 피봇이 언제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피봇 얘기는 싹 들어갔어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뭐 요거도 먹을 상황. 그래서 지금 도대체 인플레가 잡히기는 잡힐 거냐? 그래서 페드가 이제 금리도 예상보다 더 올리고, 올린 후에도 더 안 올리더라도 고금리가 한창 유지될 것 같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비봇은 물 건너갔다. 그래서 요즘은 경기가 좀 침체가 오기는 오냐? 노랜딩이다. 하드랜딩이냐, 소프트랜딩이냐, 이런 게 아니고, 경기도 노랜딩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버리니까요. 이 말은 결국 달러 강세 요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올라서 이제 거의 4% 가까이 다가와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달러 강세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지금 국채금리가 다시 이제 지금 여기는 아직 반영이 안 되는데요. 3.9%대 올랐었어요. 다시. 이래버리니까, 야, 이거 뭐, 항상 뭐 늘 우리가 봤듯이 금리와 나스닥 지수 방향은 항상 거꾸로였습니다. 이제 거꾸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금리가 상승한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나스닥의 하락은 뭐 상승폭이 커서 추가 상승을 위한 기술적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 알맹이 있는 악재라 그럴까요? 알맹이 있는 악재에 대한 하락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말은 곧 이제 우리한테는 이렇게 했다. 환율이 더 올라가는 거죠. 지금 환율이 1,300원대 올랐었는데, 특히 이게 2월 중순 2월 15일이 분순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여기서 한 번 더 오르니까 외국인이 확실히 꺾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환율이 이제 1,300원대 이제 넘나드니까 환율이 이날 2월 15일부터 이제 변화 조짐이 벌어졌는데, 지난 한 주 이게 월요일이죠.
지난주 월요일부터 외국인이 팔더니 환율 9원 올라가는 날 1900억 팔고 7월 올라가는 날 3000억 팔고 외국인들의 환율이 이제부터 올라가는 날은 세게 올라가는 날은 많이 파는군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나흘 연속 순매도네요. 그래서 연초 1월 2일부터 5일까지가 외국인들이 순매도 한번 했었는데 코스닥에 대해서 코스닥의 나흘 연속 순매도. 그래서 외국인 태도가 확실히 바뀌고 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곧 이제 그 강달러, 약달러로 돌아서면서 빗달러와 자선으로 자금을 이동하는 흐름은 지금 움찔하는 상황. 그래서 근데 지금 좀 전에 보셨듯이 지금 미국의 그 채권 금리 상황이라든지 이런 그 경제 지표들을 볼 때, 환율이 뭐 앞으로 여기 얼마나 올라갈지 그는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다. 그건 분명 여기서 그냥 잘해야 황보 아니겠냐, 상당 기간.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이때부터 2월 15일부터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고, 지난주는 확실히 순매도로 돌아섰는데, 그렇다면 환율이 1280원, 90원 때부터는 환율이 1280원 이상에서는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사기가 힘들겠다. 그렇지만 앞으로 상당 기간 힘들겠다.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들이 이 환율과 수출 지표에 민감하다 그러잖아요. 요즘 우리 수출 지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또 변곡점이라 그럴까요? 여러분 앞으로 수출 지표가 당분간 안 좋을 건데 뭐냐면 1월 같은 경우는 중국 비중이 이제 19.9%까지 줄어. 한때 우리 중국 비중이 30% 이상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를 참 만만하게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참 외교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중국 비중이 중국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우리가 사드 배치했을 때 중국이 한한령을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국내에서 우리가 사드 배치해서 한한령 하는 게 무슨 우리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비춰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드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중국 때문에 우리 이제 수출 타격도 경제적 타격이 크고 이런 거 아니야? 저도 사실 그런 생각 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좀 부끄럽네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 보고 중국에서 한국은 저렇게 좀 강하게 다뤄야 되는구나. 요렇게 해가지고 강경일변으로 왔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중국의 일방적인 수출 비중이 줄어드는 게 맞는데 지금은 그 줄어드는 과정이다 보시고 이 줄어드는 게 왜 줄어드냐 하면 중국도 그렇게 못된 짓거리 하니까 중국도 인심을 잃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중국은 그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공장들이 다 이제 베트남, 인도로 다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앞으로 수출 비중이 베트남도 물론이고 인도도 이제 서서히 높아지겠죠, 앞으로는. 그래서 중국 비중 의존도가 떨어진다. 중국 나쁜 놈들, 아주 고약한 놈들 아니니까. 이들이 좀 인구 많고 한다고 중화사상에 젖어가지고 좀 못된 놈들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중국이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세계 공장이었던 중국이 그 지위를 잃음으로써 중국은 아주 지금 엄청난 위기에 아마 1, 2년 내에 봉착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우리 수출 지표는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당분간 나빠질 거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지난 1월처럼 강력한 매수하는 것은 이제 힘들겠다. 당분간 상당 기간 힘들겠다.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응이 중요하다 하는 게 뭐냐면요. 이제 외국인들이 저렇게 파니까 금융투자가 영향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호랑이가 사라지는 거 고양이가 등장한다 그러는데 고양이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금융투자면 하이에나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는 현선물 차이를 가지고 프로그램 매매를 주려는 금융투자가 등장한다. 금융투자는 증권사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은 현선물 차이를 이용해서 하이에나처럼 썩은 고기 없나 이러면서 프로그램 매매를 하는데 금요일 날 보면요.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면 이게 한 1시 55분 정도거든요. 금융투자가 쭉 순매도를 줄이기 시작하니까 코스닥 지수가 쑥 올라가네요. 그래서 이제는 외국인보다는 금융투자가 더 영향을 주네. 근데 유가증권 시장도
했는데 하니까 유가증권 시장은 외국인이 계속 이렇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순매도를 줄여도 외국인 매도가 상쇄돼 버리는 바람에 코스피는 금요일 날은 막판에 이렇게 코스닥은 이렇게 해보겠는데 코스피는 그냥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금융투자의 영향력이 크다. 네, 호랑이가 사라지니까 사자가 사라지니까 하이에나들이 득실 건데 문제는 이놈의 하이에나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그래서 보면 분명한 건 지금 보니까 계속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같은 방향으로 사면 같이 사고 팔면 같이 팔고 사면 같이 사고 네, 팔면 같이 팔고 이런 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어쩔지는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그냥 시장을 개장해봐서 현상물 차에 따라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오전에 팔다가 2시부터 사줬는데요. 이렇게 해주면 그나마 다행이죠. 전약 후광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또 오전에 사다가 오후에 팔면 이건 다 골적이겠죠. 그래서 금융투자는 우리가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시장이 어떨 것 같습니다 하고 예상하는 것은 별 영향가가 없을 것 같고요. 시장 방향에 따라서 지금은 금융투자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라서 그걸 쳐다보면서 내가 빨리빠른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그게 지금 최선인 상황이고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기에는 코스피 누가 보더라도 이게 꺾이는 모습 아닙니까? 이게 차트 모양상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정황으로 감안할 때 네, 시장은 이제는 우리 시장도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1월 효과, 제니어리 이펙트를 마무리 짓고 네, 중기 조정에 진입하는데 보통 조정에 진입하면요. 네, 초기에 한 3분의 1 기간에 가격 조정이 싹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3분의 2 기간 동안 기간 조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초기 3분의 1은 지금 옥석고배를 대체로 빠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지금 온다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염두에 두자. 자, 그 속에서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배터리 관련주들이 지금 시중의 중심인데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제가 두 가지 길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주말에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를 이제 주목하자 했는데요. 유럽의 CRMA 해가지고 핵심 원자재법이 3월 14일 날 발표될 예정이다. 3월 14일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3월 초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유럽에 무슨 핵심 원자재가 얼마나 대단하게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건 폐배터리죠. 그 다음에 우리 정부도 오늘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한다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핵심 광물이 우리 땅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재자원화 이게 폐배터리죠. 도시광산이죠. 그다음에 해외 자원 확보하는데 지급 보증도 해주고 장기 저리 해줄게. 일단 비축 확대. 어쨌거나 해외 자원 확보 이런 거 보면 참 우리가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라는 의식이 너무 강해서 그게 강점일 때는 IMF 같은 경우에 똘똘 뭉쳐가지고요. 정말 어느 나라 민족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결속력을 보여주는데 그게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작용이 있다. 네 편, 내 편이 확실히 갈려가지고 그 정치적 색깔에 따라서 판단을 다 하고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버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도 민주주의가 발달한 좌와 우가 서로 권력을 주고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렇게 중도의 길을 걸어가는 합리적 길을 걸어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우리라는 생각이 강해가지고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어쨌거나 해외 자원 확보하면 이런 거는 이명박 대통령한테 좀 잘한 것 같아요. 그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것들이 벌어지는데 우리 지금 주식의 입장은 재자원화 요것들이 지금 부각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는 2차 전지 관련주는요, 좀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들이 좀 이제 두각을 내민다. 그게 어떤 거냐? 요거죠. 폐배터리 지금 공장이 있어서 매출이 발생하는 회사는 요것들입니다. 에코프로는 작년 상반기에는 378억이더라고요. 에코프로 CNG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폐배터리 재활용하는데 에코프로 CNG가
유리하겠죠. 왜냐면 에코프로 BM이라는 모 회사가 있으니까, 모 회사라기보다 관계사가 있으니까 이 양극재 만들다가도 네, 부스러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폐배터리는 재활용 할 게 있어야 뭐 재활용을 하지.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요. 에코프로 BM이 있어서 에코프로 CNG가 좀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성일 하이텍은 매출이 꽤 큽니다. 1월부터 9월까지 벌써 2천억. 그러니까 성일 하이텍은 매출이 참 돋보이는 회사죠. 성일 하이텍은 삼성 쪽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IS 동서도 GMC 타임 마이닝 컴퍼니를 인수하면서 타임 마이닝 컴퍼니가 작년 3분기까지 724억 매출이 꽤 크죠. 연간 한 1,000억은 하는 회사고, 업력으로 보면 거의 성일 하이텍은 맞먹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비캠, 요거는 좀 LG 쪽이라 보셔야 되겠죠. 매출은 좀 작죠. 성일 하이텍 대비. 어쨌거나 이 회사들이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이제는 좀 중요한 상황, 중요하다기보다도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유럽의 CRMA라든지 우리나라의 법안들이 정부의 대책들이 나오면서 폐배터리 재활용 부분이 좀 돋보이고, 그 다음에 공장을 짓고 있거나 진입하려는 기업 중에서는 코스모 화학이 지금 460억 투입해서 울산 공장에 지금 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반 리튬이 지난번에 대표 인터뷰를 통해서 비츠로셀하고, 비츠로셀은 1차 전지죠. 1차 전지. 우리나라의 거의 독과점 업체죠. 하면서 이쪽에서 비츠로셀에서 배터리 폐전지 모아줄게. 협약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폐배터리 재활용이 무슨 우리가 쓰레기 폐기물 재처리하듯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걸 하려면요. 기술이고 과학이라 그랬죠. 소재에 대한 기술이, 과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허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지, 남보다. 그래서 보시면 어바니튬 같은 전흥박사 특허를 보면 CuBLX가 폐배터리 리튬을,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배터리에서는 리튬을 추출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아주 기술이 필요합니다. 특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리튬을 지금 제대로 추출하는 회사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에도 거의 없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없고요. 그다음에 CuLX, 이거는 불순물이 과다 리튬 염수에서 리튬 복합 추출물로 리튬을. 그러니까 이 염호, 이게 염호예요. 세계 97%의 염호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많아서 버려져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결국 이게 원자재죠. 그러니까 염호, 이게 리튬 염수죠. 그 다음에 리튬 광산, 이게 리튬 전광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천연 자원이죠. 미네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재가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 그래서 실제로 리튬은 이 소재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 왜?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과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부분은요, 단순히 성인 하이텍과 또 셉이 이렇게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 저들이 과연 회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특히 앞으로 중요한 거는 리튬이. 그래서 우리나라 아직 포스코가요, 포스코홀딩스가 포스코 HY 클린 메탈이 재활용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기술력이 뛰어난 화유 코발트와 합작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화유 코발트, 중국 화유 코발트 이런 데가 더 과학 소재에 관해서는 뛰어납니다. 당연하죠. 우리나라는 셀을 만드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소재에 대한 기술은 전무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중국이 앞섰는데, 어쨌거나 중국도 리튬원 추출을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LFP 배터리도 매립하는 경우가 있다. LFP 배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게 대표 리튬하고 철밖에 없잖아요. 철의 틀이 아무 가치가 없는 거니까 추출할 만한. 그래서 리튬이 회수가 잘 안 됩니다. 어디서 잘 안 되냐면 중국이 주로 이제 인산 리튬을 어떻게
추출하느냐 문제거든요. 인산리튬을 탄산리튬 이 과정에서 좀 로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성이 별로 없는 거죠. 열심히 해봐야 별로 돈이 안 되니까 이 파묻어버려라 그냥 이런 것도 많다고 하는데요. 저도 계속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탄산리튬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는 2차 전지가 이런 폐배터리 재활용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줘야 되는데 부정적인 얘기도 있어요. 뭐냐면 우선 지금 테슬라 주가도 주식은 뭐 맨날 올라갑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늘 겪지만 그래서 제가 투자 심리는 항상 반대로 볼 필요가 있어요. 작년 이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테슬라의 재고가 최대로 많고 뭐 가동 중단이 늘어나고 이제 전기차가 경기 침체 때문에 판매가 둔화되고 막 그런 얘기가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래 테슬라가 100달러도 무너질 것만 같고 그때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죠. 이 양봉의 의미가 있다. 이때 테슬라가 가격을 연말에 중국에서 가격을 대폭 인하했지 않습니까? 그게 판매 정대로 나타나면서 호재로 작용할 거다. 하고 제가 데일리하고 쭉 해드렸었는데 제가 160에서 180달러 정도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이고 웬걸 200달러도 넘어갔어요. 200달러도 넘어갔는데 이렇게 그렇다고 이렇게 올라갈 때는 또 뭡니까? 테슬라 판매가 잘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좋은 얘기만 잔뜩 합니다. 그런데요. 또 빠질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테슬라 주가 다시 빠지고 있거든요. 다시 빠지고 있는데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야, 가격이나 했더니 수익성이 많이 악화될 것 같아. 그래서 테슬라가 인하하니까 중국의 비아디도 인하를 하고 전기차 회사들이 그래서 전기차를 팔아서 수익 나는 회사가 테슬라 뿐이래. 뭐 이런 얘기하면서 전기차가 또 빠질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배터리가 중요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중국의 CATL이 배터리 가격을 인하하겠다. 중국은 이거 LFP 배터리죠. 우리랑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LFP 배터리를 인하하겠다. 그거 얘기했습니다. 그 앞에 CATL이 또 뭐라 했는 리튬 가격을 탄산리튬이죠. 탄산리튬 가격을 50% 인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탄산리튬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탄산리튬이 그동안 사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2021년 1월에는요. 탄산리튬이 톤당 5만 위안 했어요. 5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탄산리튬이 2021년 1월에는 톤당 5만 위안 하다가 2022년 11월에는요. 56만 위안 올랐어요. 11배 올랐죠. 이 과정에서 탄산리튬 가격이 오르니까 CATL도 55%를 올렸어요. 배터리 가격은. 근데 지금은 탄산리튬 가격이 고점 대비 지금 29% 탄산리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CATL 가격을 내리겠다 하는데 이게 중국의 전기차 업체 대상으로만 리오틴토나 뭐 니오나 이런 데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배터리 가격을 인하하겠다. 이런 흐름이 나타나니까 심리적으로 그러면 NCM 3원계 배터리 있는 것도 가격을 인하하는 압력이 작용할 수 있겠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왜?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는요. 그동안 또 주가가 많이 오르면 우리가 마음이 낙관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만 들리는데요. 이제는 2차 전지 배터리도 먹구름을 끼고 있다. 전기차 쪽에 테슬라발 전기차 쪽에 가격이나 그 다음에 배터리의 가격이나 이런 게 나오면 이 배터리 셀 메이커나 소재 메이커들이 양극재나 이런 메이커들이 가격이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먹구름이 좀 끼네. 지금까지는 주가 오르면서 좋은 것만 봤는데 테슬라도 또 나쁜 점을 시각에 부각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도
이제 그동안 상승 논리 이후에 하락 논리가 등장하는구나. 그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폐배터리가 이제 좀 낫겠네. 소재.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제가 보내드렸었는데요. 이기빵 해가지고 이미 지난번에 올해 2차전지 옥석이 가려진다 하면서 제가 이제는 폐배터리 하면 이때 한 내용이 이제는 아까처럼 천연자원 그다음에 소재 원래는 이쪽으로 중심을 두십시오 하는 게 이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고, 그래서 2기방 들어오시려면요, 주식사람방 2기방 지금 693분 계신데요, 5874로 들어오시면 저는 필요한 정보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웬만하면 사담은 좀 자제를 해 주십시오. 네, 이상 기장 전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